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온 나라를 참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총선이 지난주 끝이 났죠. 이번 총선 결과에 대해서 새누리당 압승 뭐 이런 표현도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새누리당 압승이라는 표현보다는 아마 민주당 패배라는 쪽을 표현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이 우리에게 준 마지막 기회다 이렇게 우리 이제 박근혜 선대위원장이 표현을 했는데 바로 아마 그런 것도 그런 뜻이 담겨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죠. 자, 어쨌든 이제 공은 새누리당으로 넘어갔고요. 올해 그 총선이 참 특이했던 게 이렇게 대선하고 같은 해 맞물린 게 아마 몇십 년 만의 일이라고 합니다. 참 그런 점이 특징인데 이제 그 몇 개월 남지 않은 대선 남은 기간 동안 과연 새누리당한테 이제 공이 넘어간 형국인데요. 어떻게 전국 운영을 해 나갈지 아마 배수의 진을 치지 않으면 더 큰 승부에서 우리 새나라당이 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예측도 또 가능합니다. 자, 오늘 토론 그래서 한번 앞으로 총선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거 한번 정리를 좀 해보고요. 향후 대선까지 어떻게 경제 운영이 될 건지 그런 뭐 진단하는 시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오늘 전문가 여러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제 오른쪽부터 21세기 경제학연구소에서 최용식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최 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자, 우리 최 소장님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 경제 고문도 하셨고요. 맞은편에 나와주신 분 시사평론가 이종훈 박사님. 자, 이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국회 조사관 연구만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 가지 프로에서 우리 좋은 말씀 많이 나누고 계시는데 시청자 여러분 먼저 오늘 토론 주제 한번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4.11 총선이 막을 내리면서 선거 기간 내 쟁점으로 부각된 경제 이슈들의 향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새누리당이 152석이라는 과반 의석을 차지했고 민주통합당은 호남과 수도권에서 약진하는 데 그쳐 127석을 확보했다. 통합진보당은 13석을 얻으며 명실상부한 제3당으로 올라섰다. 여야가 무엇보다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은 한미 FTA의 종료 여부다. 야권을 중심으로 폐기 공약이 가열됐지만 FTA 전도사 김종훈 전 통상교섭본부장이 당선되면서 야권의 한미 FTA 폐기 투쟁으로 탄력을 잃을 가능성이 커졌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경제 민주화와 복지정책, 조세정책 등을 놓고도 각 정당 간 뜨거운攻防이 치열했던 만큼 관련 정책들의 향방도 주시되고 있다. 새누리당이 과반 의석을 확보하면서 유리한 고지에 있지만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 등의 야권 연대 과정에서 주도권 경쟁이 치열할 전망이다. 4.11 총선 이후 한국 경제 과연 어디로 갈 것인가? 민심은 무엇을 말하고 있고 무엇이 민생 경제를 위한 길인가? 수행 경제 인터넷에서 짚어본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번 총선을 일컬어서 참 박근혜 힘이다 뭐 이런 표현들, 박근혜 선대위원장에 대한 개인적 역량에 따른 어떤 선거 결과라는 표현들을 참 많이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어떤 견제와 균형이 나름대로 잘 이루어진 것 같다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이게 좀 한 가지 너무 그 정책 외적인 요인들에 의해 가지고 총선 결과가 좀 나오지 않았나. 그래서 이게 과연 양당이 표방하는 어떤 정책 정책 방향에 대한 결과가 반영됐는지에 대한 의심도 조금 사실 가는 면도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먼저 한번 전체적으로 이번 4.11 총선 표심을 좀 어떻게 볼 것인가를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규정해보는 시간 한번 갖겠습니다. 먼저 이 박사님 먼저 좀 말씀해 주시죠. 이번에 어떻게 좀 전체적으로 봐야 될까요? 네, 사실은 이번 선거가 이제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그 사회적으로 볼 때 어찌됐건 신자유주의가 좀 위기에 봉착한 상태에서 경제 패러다임을 좀 새로 설정해야 되는 그런 그 시점이라고 볼 수 있고 또 정치적으로도 이 87년 체제가 지금 꽤 오래 지금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차기 국회 구성이 되면 곧바로 아마 그 문제에 대한 그 헌정 체제에 대한 논의가 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대통령 그 4년 연임제로 갈 건지 아니면 그 내각제로 아예 전환을 할 건지에 대한 그런 부분까지도 논의를 해야 되는 이제 그런 그 과제들이 있는 그런 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대선을 앞둔 그 전초전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한쪽 부분에서는 그 이명박 정부 4년에 대한 그 평가가 한 부분에 있고요. 다른 한 부분에서는 대선에서는 어찌됐건 그 유권자들이 미래지향적인 선택을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미래 가치 또는 미래 비전에 대한 부분이 한 부분에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 그 총선이 전반적으로 전개된 그 양상을 보게 되면 너무 이제 과거 평가에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이제 아쉬웠던 그런 부분으로 좀 남아 있고요. 박근혜 위원장이 그 선거 과정에서 미래로 함께 가자 하고 미래를 자꾸 얘기를 하긴 했는데
그 미래 가치가 구체적으로 뭔가에 대해서는 전혀 그 언급을 하지 않은 예, 그런 그 아쉬움도 역시 남아있는 그런 그 선거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찌됐건 그 유권자들이 전반적으로 결론을 내린 것은 어느 당도 독주를 좀 하기 어려운 네. 그런 그 구조를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새나라당이 이제 우세로 이제 귀결이 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지금 많은 의석보다는 많이 줄어든 그런 그 상황이고 과반수라고는 하지만 그 아주 근소한 차이의 과반이기 때문에 일방통행적으로 지금 정책을 끌고 가기 상당히 힘든. 네. 그래서 남은 이제 기간 동안에 이명박 정부도 그렇지만 차기의 설령 새누리당이 집권을 하더라도 사실은 독주를 하기 좀 어려운 그런 구조가 지금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제 유권자들이 균형을 좀 맞춰줬다 이렇게 생각을 글쎄요, 하고 우리가 있습니다. 새누리당이 크게 승리를 했다 뭐 이렇게 쉽게 표현을 하지만 사실 내부를 들여다보면은 상당히 부담스러운 승리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네,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견제 균형도 어느 정도 맞춰줬고, 근데 조금 아쉬웠던 게 아무튼 조금 정책 외적 부분들, 정서적인 부분들 뭐 이런 것들이 선거판을 너무 좌지우지했지 않나 그렇습니다. 뭐 그런 아쉬움 네. 같은 것도 좀 이게 정강이나 무슨 정책 대결을 좀 갔으면 좋은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정권 심판론도 아무튼 결과적으로는 민주당의 정권 심판론도 이게 대중들한테 먹혀 들어가지 않은 결과가 돼버린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정치적인 분위기를 우리 이 박사님 좀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최 소장님은 조금 한번 경제 쪽으로 한번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어떠시죠? 2, 3개월 전만 하더라도 민주당이 압승을 할 그렇게 걸로 생각을 했죠. 여론조사도 나왔었고 그러게요. 예. 실제로 한나라당의 젊은 그 국회의원 두 분이 한나라당을 탈당해서 네. 무소속으로 나가겠다. 지역구 분위기가 그게 아니다. 이런 분위기였었잖아요. 근데 그런 국민들의 여망을 민주당이 전혀 충족시켜주지 못했다고 저는 봅니다. 원래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법이거든요. 아마 그 분위기가 이어졌으면은 선거 결과는 지금과 정반대로 나타났을 것이고 오히려 어떤 의미에서는 민주당이 170, 80석도 얻을 수 있는 분위기였었거든요. 부산, 경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거기서 20석 가까이 얻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이번에 딱 두 사람 됐죠. 네. 그러게. 국민들이 뭘 바라는지 민주당이 전혀 파악을 못했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 우리 경제난은 우리 이 자리에서 느끼는 것보다 국민들이 느끼는 것은 훨씬 더 심각합니다. 물가고도 심각하지만 지금 경기 부진에 따른 그런 그 어려움이 너무 심각합니다. 강남에 가서 이렇게 과거에 전혀 볼 수 없었던 심지어는 경제난이 아주 심각했던 때도 볼 수 없었던 그런 프랭카드들이 새 놓습니다 하는 그런 프랭카드들이 아주 그 위치 좋고 아주 그 화려한 그런 빌딩에 이렇게 올려져 있거든요. 그런 걸로 봤을 때는 금방 알 수가 있는 거거든요. 야, 경제 어렵다. 물가고 때문에 서민들 살기 어렵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뭔가 대안을 제시해주고 네. 뭔가 어떤 비판이라도 제대로 해줬어야 했는데 국민들 기대와는 전혀 상관없이 정권 심판론 그리고 야권 통합 야권 연대 이거 하나 하면 승리할 것이다. 이렇게 지레짐작했던 거 아닌가 싶습니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민주당은 비전, 전략, 정책 모두에서 실패했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그 새누리당은 승리했죠. 그러게요. 새누리당은 변하겠다고 먼저 선언하고 나갔잖아요. 이게 일종의 비전이거든요. 근데 민주당은 나라를 어떻게 이끌겠다, 우리가 집권하면 뭘 하겠다 이런 비전이 전혀 없었어요. 그다음 전략적으로도 새누리당은 박근혜 체제에서 좌로 옮겨갔습니다. 중간지대의 표 중에서 박근혜의 우호적인 그 표를 다 쓸어갔죠. 민주당은 오히려 더 좌로 가서 중간지대 표를 잃었죠. 이 전략에서 실패했고 또한 정책에서도 어느 거 하나 눈여겨 봐줄 만한 게 없습니다. 이 공약에서도 실패한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번 선거는 민주당이 참패할 수밖에 없어요. 글쎄요, 서민들은 참 이게 당장 먹고 살기가 힘들다라는 그런 아주 경제 수요적 측면에서 굉장한 강렬한 그 바람이 있었는데, 과연 민주당이 정권 심판이라는 구호만 외쳤지, 과연 그들의 어떤 그런 디맨드를 어떻게, 수요를 어떻게 충족시켜주는 데 대해서는 결과론이지만은 참 아쉬워요. 네. 아주 좋은 기회라면은 좋은 기회였었는데, 그거를
이용하지 못한 그래서 결국은 지도부가 사퇴하는 문제로까지도 비화가 됐지만은 또 어떻게 보면 누구는 어떤 분석가들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비대칭적 구조라는 말을 이제 박근혜 선대위원장의 강력한 그 리더십과 이쪽에서는 어쨌든 그 한명숙 총리가 그렇다고 대권 주자로 우리가 분류하기 좀 어려운 어떤 그런 비대칭적 구조가 구심점을 못 만들었지 않았느냐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네. 오늘 토론의 주제가 지금 제목이 이를테면 4.11 총선 이후 경제 어디로 이제 이것이 오늘 토론의 주제인데요. 우리가 이런 주제에 대한 강론에 들어가기 전에 꼭 알아봐야 될 게 자, 이렇게 해서 이번에 총선에서 승리한 그러면 새누리당이 어떻게 바뀔 것인가, 어떻게 기조적 변화를 이끌 것인가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짚어보는, 그리고 나서 우리 강론을 한번 들어가 보기로 하죠. 지금 어쨌든 경제민주화와 함께 이제 미래선택론이라는 화두를 새누리당이 끌고 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자, 남은 지금 한 7, 8개월, 대선까지 7, 8개월 기간 동안에 결국은 아무래도 MB의 레임덕이 이번에 총선으로다가 그렇게 우려할 만한 수준까지는 안 가더라도 이제 어쨌든 전국 운영이 박근혜 선대위원장 쪽으로 주도권이 넘어간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 MB 털기에 나설 거고 또 유권자들을 의식한 어떤 정치적 행보도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고요. 과연 그 새누리당이 정말 얼마만큼 변신할지. 또 한편에서는 보수 진영에서는 새누리당의 변신을 이거 너무 또 보수 진영 깊은 데서는 이게 좌쪽으로 너무 클릭하는 게 아니라는 그 내부적 그 어떤 뭐라 그럴까요? 그 반발 같은 것도 있단 말이에요. 네. 그 스탠스를 어떻게 잡을 것인지. 자, 미래 선택론을 내건 새누리당의 앞길 올해 어떻게 전개될 건지 한번 최 박사님 먼저 말씀해 주시죠. 네. 저는 경제 민주화를 내세운 게 좀 사실은 좀 못마땅. 아, 그러세요? 예. 네. 재벌 규제, 시장 질서 확립 이런 걸 경제 민주화라고 개념 규정을 해요. 근데 민주화가 뭐죠? 권력기관의 권력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것이잖아요. 국민이 주인이 되는 사회를 만드는 게 민주화잖아요. 그런데 재벌 규제, 시장 질서 확립 누가 하죠? 권력기관이 하는 거거든요. 이걸 강화하자. 그러면 권력기관의 권력을 더 강화시키자.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재벌 규제 시장 질서 확립은 경제 민주화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경제 민주화라는 것은 오히려 기득권을 보호하고 있는 그런 각종 그 규제들 이런 것을 이렇게 무너뜨려 가는 거 이런 게 아닌가 싶어요. 네. 특히 저는 이제 재벌 규제에 대해서 이건 하책 중에 하책이라고 봐요. 그거는 이따가 재벌 규제 문제 조금 이따 다시 한번 강론으로 얘기를 하죠. 그걸 예. 좀 들어가기로 하고 아무튼 새누리당의 어떤 변신의 가능성 어느 정도 바뀔까요? 글쎄요. 지금 선거 전략상 좌로 간 걸로 보이거든요. 좀 그렇게 보이죠. 예, 네, 중간지대 전략적으로. 표를 네. 좀 더 많이 확보하면 우리가 이긴다. 그래서 이제 좌로 더 이동한 걸로 보여요. 근데 그 좌로 간 게 과연 정책에도 반영될 것이냐. 그러게요. 글쎄요. 이건 선거 전략의 문제지. 장차 정책 방향에서 그리 갈 것이다. 이런 확신은 안 그 나요. 부분을 우리가 알아야 좀 이렇게 이제 앞에 강론적으로 정책이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적어할 텐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보수 내부에서도 지금 박근혜 선대위원장이 너무 결국은 선거로 의식하다 보면 좌클릭으로 가는 거 아니냐라는 내부적 불만도 조금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 균형점을 어떻게 찾을까요, 이 박사님? 네. 이번에 사실은 이제 그 민주통합당도 그랬고, 새누리당도 경제민주화를 얘기를 했고, 복지를 강화하겠다라고 똑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언뜻 듣기에는 비스무리해요. 그래서 이제 표면적으로는 사실은 뭐 두 당의 공약이 거의 차이가 없어 보이는, 물론 이제 그 안에 들어가면 미세하게 좀 차이가 있습니다. 조금 더 이제 강조하는 지점들이 좀 다르고요. 그런데 이제 조금 전에 우리 최 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유권자들이 아마 앞으로 이런 걸 묻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민주통합당에 대해서는 당신네들 이야기하는 그 복지 얘기도 다 좋은데 그러면 그걸 다 무슨 돈을 가지고 하겠느냐. 결국 우리 호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이 될 텐데 그런 이제 그 현실성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의구심을 많이 제기를 할 것 같아요. 실제로 이번 선거에도 그 부분이 일정 부분 반영이 됐다고 봅니다. 새누리당의 경우에는 사실은 쇄신이라고 하는 이름을 이제 내걸고 어찌됐건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이른바 그 산토끼들을 잡기 위해서 노선을 약간 좌클릭을 한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권자들이 이런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과거에 다 야당들이 하던 얘기를 지금 하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과연 진짜 그럴 생각이 있느냐. 그러니까 진정성 부분에 대해서 의문 제기를 할 가능성이 있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박근혜 위원장 중심의 새누리당이 뭔가 해답을 내놔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됐죠. 근데 일단 선거가 끝난 직후에 그 박근혜 위원장이 지금 한 얘기는 선거 때 공약했던 내용들을 약속들을 그대로 다 지키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는 선거 때 내놓은 여러 가지 경제 관련한 그 공약들, 재벌 관련한 규제도 그렇고, 뭐 일자리 관련한 부분도 그렇고, 복지 관련한 부분도 그렇고, 일단은 그대로 가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좀 일단 읽힙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앞으로 이제 정부하고 아마 상당히 약간 좀 갈등 요인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데요. 그런데 이제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가 사실은 너무 구구제약적인 그런 정책들을 썼기 때문에 그것과 확실하게 차별화를 할 것이다. 차별화 지점을 과연 어디로 잡느냐. 선거 때 이야기했던 것만큼 그 정도까지 갈 거냐, 아니면 거기서부터 좀 조금 덜 후퇴한 상황에서 멈출 것이냐, 이제 이런 부분인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선거 때 지금 내놓은 부분을 좌클릭을 하긴 했는데, 그렇다고 아주 급진적으로까지 볼 정도는 아니다라는 것이죠. 물론 복지 부분에서 좀 과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정도로 조율을 좀 할 것이고, 어찌됐건 이번에 제일 그 정당이 데모를 해가지고, 국회 내에서 발언권이 조금 커질 수 있는 상황이 돼서, 선거 때 제시했던 것의 한 80% 정도 수준, 굳이 수치로 이야기한다면, 그런 정도 수준에서 관철시켜 나갈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현재 정책보다는 확실히 조금 진보 성향이 좀 강한 정책 쪽으로 일단은 옮겨갈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아무래도 제일 강론별로 먼저 좀 궁금할 수 있다는 것이 한미 FTA 문제란 말이에요. 이게 만약에 총선 결과 이렇게 나오지 않았다면 참 이게 혼란스러울 수도 있었었는데, 한미 FTA가 과연 민주통합당의 주장처럼 이렇게 아예 그거를 폐기까지 가기에는 뭐 지금 전국이 그렇게 돼 있지 않고요. 그렇다고 지금 무시할 수도 없는 게, 민주당이 물론 패배라고 하지만 의석수는 사실 늘어났단 말이에요. 민주통합당이.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뭐 정리됐다고 보기도 참 어려운 형국입니다. 여러 가지 지금 양국 간 협정 문제, ISD 문제를 어떻게 고칠 것인가 하는 문제도 지금 남아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한미 FTA 존폐 문제를 포함한 일부 또 ISD를 포함한 어떤 그 항목 조정 그런 문제를 포함해서 과연 이게 어떻게 될 건지 한번 진단을 먼저 최 회장님 좀 해주시죠. 일단 선거 전략상에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 선거 전략으로 봤을 때 한미 FTA 문제를 아주 중요한 그 이슈로 대두시킨 거는 민주당의 가장 큰 실책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첫째는 우리 과거 사례가 있잖아요. WTO 가입할 때 뭐 우리나라 전체가 시끄러웠잖아요. 가입하면 큰일 난다. 농촌 죽고 중소기업 죽고 유통업체 죽고 다 죽는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길거리를 데모대가 점령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결과는 그때 주장했던 일들이 단 한 번도 하나도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과거 사례를 알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나이 드신 분들이. 네. 이번에 아마 투표 많이 했을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졌을 겁니다. 두 번째는 이건 자기 부정이거든요. 한미 FTA는 노무현 정권 때 타결을 받던 겁니다. 오히려 그걸 통과시켰으면 우리에게 유리했을 텐데 오히려 더 나쁜 쪽으로 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 지금 국민들은 물가고 경제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가장 피부와 닿는 문제는 그런 문제들인데 한미 FTA 지식인들을 빼놓고는 일반 국민들에게는 이게 먼 나라의 얘기입니다. 내 피부와 닿지 않는 얘기예요. 근데 이런 사소한 문제로 보여지는 일에 민주당이 올인을 했어요. 자, 그러면 남은 기간 동안에 네. 어떻게 태도 변화가 있을까요? 아마 한미 FTA는 그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지금 ISD 문제 갖고 여러 사람들이 우려를 하는데 우리나라도 지금 ISD를 이미 80여 개국과 체결하고 있어요. 부분적으로라도. 또한 세계적으로 지금 한 140여 개국이 ISD를 부분적으로나마 다 수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뭐 약소국 혹은 개도국을 파탄 지경으로 혹은 경제적 큰 타격으로 이렇게 가해진 사례가 지금까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근데 이 문제를 자꾸 부각을 시켜요. 근데 ISD의 부분적 수정 부분은 여기 새누리당 쪽에서도 수용한 게 아닌가요? 어떻죠? 글쎄요, 그게 수용이 될까요? 수용이라기보다는 이제 논의를 한번 해보자라는 네. 이제 정도의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그 한미 FTA 부분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번 총선거라서 일단 그 유권자들이 판단을 내렸다. 그 부분은 정리를 일단 하는 그렇죠. 보고요. 네, 네. 일단은 뭐 사실은 뭐 대한민국이 통상국가인데 통상국가가 이 FTA를 안 하고 지금 견딜 수 있는 상황은 절대 아니기 때문에요. 그 부분에서는 뭐 그 진보 쪽에서조차도 상당수는 공감을 하는 부분이 좀 있는. 그래서 일단은 한미 FTA는 간다. 이제 다만 그 독소조항 부분을 이제 어떻게 해결할까요? 독소조항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좀 보기에 불리한 부분이 이제 될 텐데요. 그 ISD 부분은 그렇습니다. 이건 사실은 그 각국이 다 고민스러운 지점이 있는 이제 그런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ISDA가 왜 나왔느냐 하고 이제 그 원론적으로 또는 원초적으로 이제 얘기를 하자면 사실은 이제 글로벌 레벨에 올라간 기업들이 국가의 어떻게 보면 통제를 벗어나기 위한 수단으로 이제 그것을 도입을 강력히 추진했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만큼 뭐냐면 그 글로벌 기업 정도 레벨이 아니면 소송 비용이 사실은 부담스러워서라도 그거를 제대로 활용할 수가 없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 삼성이라든가 이런 그 글로벌 레벨에 올라간 기업들은 미국을 포함해서 어느 나라에 가서든지 간에 그 상대적으로 유리한 지위를 활용해서 그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다만 이제 우리가 그 몇몇 선진국, 우리보다 글로벌 기업이 훨씬 더 많은 몇몇 나라와 이제 그 통상을 하는 관계에서 약간 분리할 수 있는 지점은 있지만 그렇게 해서 분리할 수 있는 부분과 또 우리가 다른 나라들, 우리보다 좀 경제적으로 좀 못한 나라들하고의 관계에서 얻을 수 있는 부분을 따지면 이쪽이 훨씬 더 크다는 것이죠. 이제 그런 부분을 조금 균형 있게 봐야 되는 측면이 그렇죠. 아무래도 어쨌든 한미 FTA 문제는 민주통합당에서 주장해왔던 폐기 문제는 그 자체가 폐기가 될 가능성이 아무래도 높겠고요. 그렇습니다. 부분적 수정 정도는 이제 그거는 경우에 따라서 진행될 수 있다라는 정도로 정리를 일단 하죠. 자, 우리가 이제 두 번째로 좀 살펴봐야 될 문제가 재벌 개혁 문제인데요. 이게 이제 양당이 아까 우리 소장님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경제민주화는 지금 양쪽이 다 들고 나온 경제 화두입니다. 경제민주화 관련해가지고 동반성장 얘기도 나오고요. 또 재벌개혁 아주 우리 사회에 참 오래된 그런 문제자 화두죠. 지금 민주통합당 쪽에서 당초에 들고 나왔던 게 지금 출종제 부활, 무슨 지주회사 요건 강화, 금산분리도 강화 얘기 나왔고요. 순환출자 금지 이제 이런 것들도 새누리당이 어느 정도 동의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과연 새누리당이 어떤 정책적 기조를 갖고 갈 것인지 최 소장님 먼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한번 이 대기업에 대한 규제 강화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 이번 좀 말씀해 주시죠. 재벌들 그 영세업체 영역을 침범하는 거, 또 하청업체 쥐어짜는 거 이런 거 비난받아 마땅하죠. 또 정책적으로 거기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 당연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부정적인 접근, 네거티브 정책들 이런 것에만 집중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입니다. 네. 오히려 지금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미국의 인텔, MS, 애플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어느 주차장에서 태어났다면 과연 미국처럼 그렇게 성장했겠는가? 전혀 불가능하다는 게 제 판단입니다. 우리나라의 금융 시스템 절대로 그거 뒷받침해주지 못합니다. 우리 금융 시스템 후진적이어도 가장 후진적이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닐 정도입니다. 실제로 지금 자통법 있지 않습니까? 금융산업 전반을 지배하는 법률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모든 금융상품은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팔 수 있습니다. 모든 금융기업들은 당국의 허가 혹은 등록을 받아야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국민의 자유가 극단적으로 억제되는 게 금융산업입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애플, MS, 인텔이 우리나라에서 아무리 많이 태어나도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재벌만 규제하겠다? 경제가 어디로 갈까요? 잘 성장하는 곳만 억제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저는 좀 포지티브하게 긍정적으로 이렇게 접근해 왔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인재 신생 기업들이 왕성하게 커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갖추는 그런 그 법적 제도적인 혹은 정책들을 이렇게 준비하는 게 어떨까 글쎄요. 싶어요. 그거는 최 소장님의 희망 사항이신데 이제 그거를 새누리당 우리 박근혜 선대위원장께서 어떻게 취사 선택을 할지의 문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어렵네요.
참 지금 우리 경제에는 과거에 실패했던 정책들이 성공한 것으로 네. 이렇게 잘못 오도된 경우가 많습니다. 이명박 정권도 그렇게 실패했거든요. 박정희 정권에서 실패했던 정책, 그거 그대로 본따서 한 게 김영삼 정권이었고, 그러다 외환위기를 겪었고, 또한 이명박 정권도 그 정책을 성공한 것으로 착각하고 그대로 펼치다가 지금 역대 정권 최악의 성장률을 기록 중이거든요. 그렇다면 아마 그런 반성이 내부적으로 있지 않을까요? 네. 저는 그런 반성이 있기를 바라고 박근혜 체제가 그런 쪽으로 그 방향 전환을 좀 해줬으면 하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자, 주로 이제 기대감을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이 박사님은 그 소위 대기업을 겨냥한 경제 민주화라는 화두에 대한 답을 어떻게 과연 새누리당 쪽에서 낼지 예측을 어떻게 하시는지. 여야 간에 이제 가장 쟁점이 많이 됐던 게 이제 출자총액 제한제도 그렇죠. 네. 부분이죠. 그런데 그 새누리당이 한나라당 시절에 상당히 좀 어려웠을 때 그 부분을 다시 이제 부활시키는 것을 이제 검토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정작 이 선거 국면에 들어와서는 이제 그 얘기를 좀 없던 일로 지금 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출자총액 제한제도는 민주통합당을 비롯한 야권에서는 강력히 이제 그 출자총액 제한제도를 부활시키자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것이 성사되기는 좀 쉽지 않은 상황이 지금 돼버린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 선거 결과로 해서요. 그리고 이제 순환 출자 부분도 원래 그 새누리당 쪽에서는 3년 정도 기한을 줘서 이제 정리를 하는 방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얘기가 좀 나왔었는데 그 부분도 좀 도로 흐지부지 될 가능성이 좀 없잖아 있다. 결과적으로 볼 때 재벌 개혁이라고 하는 부분이 야권이 지금 생각하는 것만큼은 좀 강력하게 추진되기에 좀 동력을 상실한 게 좀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제외한 이제 다른 어떤 그 관행 부분, 아까 말씀하신 이제 중소기업을 쥐어짜는 부분이라든가 이 불공정 거래와 관련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좀 더 강력하게 추진할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글쎄요. 우리 새누리당도 지금 전체적인 재벌 개혁의 총론적 의미에 대해서는 크게 봐서 부정하지 않아요. 그렇죠. 네,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균형점을 이것도 지금 어떻게 찾아가느냐의 문제가 이제 절충점이 그것이 이제 남은 숙제일 텐데, 아무튼 경제 민주화라는 어떤 화두를 내건 새누리당으로서도 이게 참 쉽지 않은 문제일 것 같아요. 그렇죠. 어느 정도 국민들의 그런 그 요구와 또 야당 쪽에서의 그런 요구를 어떻게 수용해 나갈지를 한번 그것도 지켜봐야 될 문제고. 자, 이 문제 다음에 우리가 한번 또, 한번 다른 문제를 좀 한번 얘기를 해보죠. 조세정책 부분인데요. 지금, 민주통합당에서 원래 내걸었던 게 1% 그 슈퍼부자들에 대해서 세금을 제대로 걷겠다. 이렇게 뭐 아주 기염을 토했었죠. 야심찬 공약을 내걸었었는데 지금 아무튼 결과가 이렇게 되어가지고 그것도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조금 중점적으로 보고 싶은 분야가 자본이득 과세를 강화하겠다라는 그런 거에는 아마 이것도 지금 양쪽이 다 어느 정도 공감대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주식 양도세 부분 같은 그런 것들이 차익 과세가 과연 가능한 문제인지 이런 걸 한번 짚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 박사님 먼저 말씀해 주시죠. 네. 뭐 제가 경제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일단 그 정치권에서 그 부분을 이제 얘기를 했죠. 일단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양당 모두 지금 복지 강화를 좀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돈이 지금 많이 들어가게 생겼습니다. 그 재원을 과연 어떻게 이제 장만해야 되느냐 하는 게 이제 두 당 모두 정책 내용을 보게 되면 네. 이제 과제로 돼 있는 상태고요. 새누리당도 일단 증세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제 증세 방식과 관련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이제 금융이익에 대한 부분을 네. 이제 자본이득세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겠다는 전체적인 내용에서는 거기 그렇습니다. 선의로 이제 여야 모두 이제 사실은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또 부자 증세 부분에도 여야 모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 수준을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그 기준점을 어떻게 잡을 것이냐 하는 부분에서 이제 약간 이견이 이제 있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사실은 새누리당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조세 개혁, 그러니까 증세입니다. 그 증세 방향과 관련해서도 그 정도 증세해 갖고 과연 이 재원을 다 조달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의구점이 지금 제기가 벌써 제기된 상태죠. 기획재정부가 얼마 전에 선거 과정에서도 그 문제를 제기를 했습니다만 그렇고요. 민주통합당은 이제 이런 것들을 세제 개혁이라든가 또 제도 개혁을 통해서 지금 다 할 수 있다. 사실은 민주통합당 같은 경우에는 공약사항을 다 이행을 하려면 연간 한 33조 정도가 더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 재원들을 과연 그런 그 제도 개혁만으로 이 성사를 시킬 수 있겠느냐 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의구심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어찌됐건 새 국회가 만들어지면 집중적으로 이제 논의를 이제 하게 되겠지만은 사실은 양당 모두 지금 그 명쾌한 해답을 지금 못 주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정부하고 아마 상당히 갈등이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네. 예상이 되고요. 방향성은 맞습니다. 방향성은 맞고 어찌됐건 증세는 하긴 하지만은 증세의 그 수위와 관련한 조세 기준점을 잡는 것과 관련해서는 기획재정부하고 상당히 한 갈등을 좀 겪을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네. 됩니다. 네. 어쨌든 복지에 대한 수요는 뭐 이것도 지금 선거를 대선을 앞두고서는 계속 확대되는 거는 뭐 주지의 사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재정 쪽에서의 문제가 세금 걷어들여 가지고 충당을 시켜야 될 텐데 아무튼 그 기존의 야당 쪽에서는 계속 부자들에 대한 그 세금 확대를 주장을 해왔고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절충점 이거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까요, 최 박사님? 부유세라는 것은 실현한 과정에서 네.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아주 높습니다. 예를 들어서 1%를 대상으로 부유세를 물리겠다. 그러면 98%에 걸린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97%에 걸린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들은 면제하고 90%막 넘어선 사람들, 99%막 넘어선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만 과세한다. 이거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이런 부유세, 자본이득세, 또 부자 증세,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건 아마 양극화해서 빈부격차 완화, 이걸 위해서 아마 이런 얘기들이 나올 겁니다. 자, 이게 이제 복지라는 게 아무튼 대선하고 맞물려 가지고 어쨌든 포퓰리즘 논쟁까지 낳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가장 재정 문제하고 맞물려서 우리가 맞닥뜨린 가장 그 어떤 화두 중에서도 가운데 서 있는 문제인데 복지 과연 확대로 선회가 될 것인지 그 부분을 이 박사님 말씀해 주시죠. 네, 뭐 확대하는 거는 뭐 거의 확실한 것 같고요. 네, 네. 양당 모두 그것을 강력하게 지금 이제 약속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다만 이제 그 수위라든가 속도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민주통합당은 무상 시리즈를 계속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무상 급식부터 시작해서 무상 보육 또 무상 의료까지 무상 의료만 하더라도 연간 뭐 엄청난 액수가 들어가는 여기에 이제 반값 등록금까지 해서 사실은 연간 한 33조 정도가 이제 추가로 들어간다. 뭐 이런 이제 계산이 이제 나와 있는 그런 그 상태고요. 근데 그것을 어찌됐건 뭐 이겼더라면, 선거에서 이겼더라면 강력하게 추진하려고 이제 애를 썼을 텐데, 선거에서 일단 졌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그대로 관철시키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 됐다. 네. 그리고 선거 과정에서도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논란이 많았습니다만은 다분히 포퓰리즘적인 성격이 있는 것이 건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아마 야권도 조금 그 정책적인 측면에서 좀 선회를 할 가능성이 없잖아 있다고 저는 보고요. 이제 새누리당이 약속했던 것들을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그 관철시킬 것이냐, 또 새누리당하고 민주통합당이 이야기했던 부분에서 또 절충점을 찾을 부분이 또 어디 있느냐 하는 것이 이제 앞으로 논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무상보육 부분은 뭐 그 새누리당도 5세까지 무상보육을 이미 공약을 했기 때문에 무상보육 부분은 그대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무상의료 부분이 이제 상당히 논란이 될 텐데 그건 쉽지 않을 것으로 좀 봅니다. 그러니까 새누리당이 그걸 받아들이기가 여러 가지 쉽지 않은 부분이 있고 또 정부 역시 그거는 돈이 워낙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쉽게 네.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이제 반값 등록금 부분이 이제 사실은 2030 그 젊은 세대들한테 아주 상당히 첨예하죠? 첨예한 부분인데 반값 등록금 부분과 관련해서는 새누리당도 뭐 아주 뭐 부정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장학금을 늘려가지고 지금보다 좀 더 늘려서 등록금 부담을 완화시켜주는 방향의 쪽에서는 동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정도에서 그 합의를 이뤄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네. 그렇게 보입니다. 자, 우리 서민들 특히 우리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가장 궁금한 게 집값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문제겠죠. 지금 뭐 전세값 치솟아서 참 서민들 많이 고생하는데 이번에 선거 결과에 대한 분석 중에서 부동산 문제 때문에 결과가 나왔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없지 않더라고요. 그만큼 부동산 문제는 서민들한테는 아주 아주 직결된 그런 문제입니다. 자, 부동산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갈까요? 이런 문제를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죠. 아무래도 거래가 지금 너무 죽어 있기 때문에 양당이 거래 활성화를 해야 되겠다라는 부분에서는 아마 특히 새누리당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런 쪽에서 정책 드라이브를 하지 않을까 하는 예상이 오는데, 자, 이 박사님 먼저 말씀해 주시죠. 어떤 방향으로 좀 부동산 정책 기조 변화가 있을까요? 네.
이 부동산 정책 부분은 이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명박 정부에서 사실 뭐 풀 것은 거의 다 풀었다 그렇죠. 이런 정도의 얘기가 나올 정도로 남아 있는 게 제일 중요한 과도하게. DPI하고 뭐 몇 가지 남아 있긴 하지만 네, 많이 그렇습니다. 풀었죠. 네. 예. 근데 그럼 더 풀어서 문제가 해결될 것이냐 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정치권이 조금 더 심각하게 고민을 좀 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아직까지는 좀 비겁하게 대응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당장 그 표심하고 이제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런 이제 상황이 이제 빚어지고 있는 건데요. 결국 이 문제가 이제 가계부채 문제하고 연결이 돼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경제가 잘못하면 갑자기 거품이 꺼지면서 급속하게 나빠질 수 있다. 그런 부분을 이명박 정부가 인지를 해서 지금 계속 지탱을 하고 있는 건데, 그러면 이 다음 국회에 가서도 정치인들이 그런 점 때문에 표심을 잃을까봐 그럼 계속 그걸 지탱하는 정책을 써야 되느냐? 사실은 저는 좀 다르게 생각을 하거든요. 어찌됐건 뭐 미국도 그랬고 일본도 그랬지만 거품이 한번 꺼지는 그런 과정을 이제 불가피하게 겪을 수밖에 없고 또 겪는 게 마땅하다라고 보는데요. 모르겠습니다. 정치권이 과연 이제 그렇게 할지.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규제를 이제 더 거래 활성화와 관련한 규제들을 더 푸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새누리당이 조금 아마 고민을 더 하게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많이 풀었기 때문에 많이 풀어서 좀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도 없지 않거든요. 이명박 정부에서 지금 하고 있는 부분. 그런데 이명박 정부보다 그 부분에서 더 나간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비판적인 시각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을 좀 고민하지 않을까. 대충 보도를 지금 나온 뭐라 그럴까요? 추정을 좀 해보면 다주택 양도세 부분은 풀고 네. 강남 투기 지역도 아마 이게 해제될 가능성이 있지 않냐라는 그 전망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DTI는 지금 가계부채 문제 때문에 이거는 역시 아무래도 보다 더 신중하게 선택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추정들을 전문가들이 많이 하고 근데 있는 사실은 이제 그 강남 3구가 이제 문제죠. 이게 이제 상징성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그걸 푸는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그 야권들이 전체적으로 일어나서 아마 반대를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보시는군요. 자, 이제 그 이외의 어떤 정책에 대해서 조금 한번 최 소장님이 정리를 좀 해주시죠. 아마 남아있는 것들, 특히 노동정책 같은 쪽이 좀 궁금해요. 지금 뭐 비정규직 문제 같은 것도 좀 있고요. 그 새누리당 박근혜 위원장은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 일종의 공약식으로 그 확고하게 많이 비정규직을 줄여나가겠다라는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수준인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런 의지 표현을 했어요. 그렇다면 조금 어떤 변화가 있지 않을까요? 당연히 그쪽 방향으로 가겠죠. 그쪽으로 갈 걸 제가 우려해서 말씀드리는 거죠. 우리는 스웨덴, 핀란드 이런 나라들을 복지 천국이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그런 나라에서 비정규직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정리해고조차 아주 엄격한 제한을 받고 있는데 스웨덴, 핀란드는 해고가 자유예요. 물론 사회 분위기가 해고를 죄악시하는 그런 게 있죠. 그래서 그 해고하기보다는 같이 끌어안고 가는 그런 기업 풍토가 돼 있는 건 사실인데, 그럼 스웨덴, 핀란드가 어쩌다가 노동시장 규제를 그렇게 극단적으로 풀었냐? 이거는 1990년대 초에 스웨덴과 핀란드가 심각한 금융위기를 겪습니다. 경제난이 바로 닥치죠. 그래서 그 경제난을 벗어나기 위해서 그 노동 규제를 풀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경제가 지금 저성장 궤도에 들어간 지가 벌써 10년 가까이 돼 가는데 여기에서 노동시장을 더 규제하겠다? 일본이 어쩌다가 지금처럼 젊은이들 대부분이 직업이 없는 비정규직인 나라가 됐는지, 20년 전만 하더라도 일본에서는 평생 직장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거의 정년 자체가 없다시피 했었어요. 근데 어쩌다가 지금 일본이 절반 이상이 비정규직이 될 수밖에 없었는지, 이거 한번 곰곰이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 비정규직 부분은 각 당이 좀 공략한 사항이 있죠. 그러니까 2017년까지 이제 민주통합당 같은 경우에는 절반 수준으로 줄이겠다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새누리당 경우에는 그 민간 부문은 조금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니까 공공 부문에서 2015년까지 비정규직을 뭐 해소를 좀 시키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민주통합당 쪽에서 얘기하는 것은 동일노동 동일임금 규정을 적용을 해서
비정규직이라 하더라도 똑같은 급여를 받도록 하겠다. 이제 이런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새누리당이 조금 반대의 의견을 좀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결국은 이제 비정규직 문제는 그 직업의 안정성을 얼마나 보장하느냐 하는 부분하고 그렇죠. 급여 수준을 어느 정도 정규직하고 맞추느냐 하는 부분인데 이 직업의 안정성 이거는 이제 그 기업 쪽에서 이야기하는 그 노동의 유연성 문제하고 충돌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인위적으로 한다 그래서 또 하기 어려운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은 이제 그 양당 간의 합의가 이제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요. 오히려 이제 그 급여 부분, 급여의 수준을 어느 정도로 맞추느냐. 지금은 워낙 좀 많이 낮기 때문에 급여 수준을 지금보다 조금 높여서 조정을 해주는 그 부분에서 정부가 좀 지원을 해준다든지 네. 하는 방식의 것은 양당이 충분히 앞으로 합의해 나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분이 마무리를 좀 짓는 그런 의미로다가 최 소장님하고 우리 이 박사님하고 지금 여러 가지 지금 대외 경제 여건들도 굉장히 안 좋죠. 미국, 유럽 사태 뭐 전혀 아직 해결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고요. 최근에 그 미국 고용 지표도 상당히 부진하게 나왔고 중국도 뭐 경쟁력 얘기 나오고 있고 그래서 그런 세계 전 경제권들이 어려운 이런 대외 불확실성이 심화되는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우리가 7, 8개월을 어떻게 잘 넘겨야 될지 상당히 뭐 선거도 있지만은 선거가 아니더라도 굉장히 중요한 시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 제안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19대 국회에 바란다는 말씀으로 이렇게 결론을 좀 내주셔도 좋습니다. 최 소장님 먼저 말씀해 주시죠. 해외 경제 여건은 여건일 따름이거든요. 그걸 극복한 사례가 얼마든지 있어요. 네. 지금 우리나라와 똑같은 해외 경제 여건에서 중국은 매년 9%, 10% 고도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 외환위기라는 단군 이래 최대 난리를 겪은 뒤에도 김대중 정권 연평균 성장률이 5%예요. 외환위기 타격을 받았던 98년을 빼면 7.5%가 넘어가요. 경제 정책을 어떻게 펼치느냐에 따라서 경제적 성과는 다르게 나타납니다. 1980년대 초에 우리나라는 외환위기를 두 번을 겪습니다. 1980년, 82년을 겪는데 그리고 1980년대가 세계 전 경제가 어려움을 겪습니다. 특히 중남미 경제에는 외환위기 늪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나라는 1980년대 중반부터서 단군 이래 최대 호황을 만들어내거든요. 그런 경제 정책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명심할 일은 바람직하게 보이는 정책들이 사실은 결과가 나쁘게 나타나고 또한 바람직하지 않게 보이는 정책들이 결과가 훨씬 좋게 나타나는 사례들이 네. 얼마든지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경제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할 것이 아니라 우리 역사에서 어떤 정책들이 우리 경제를 번영시켰는지 혹은 네. 세계 경제를 번영시켰는지 그 사례들을 좀 꼼꼼히 살핀다면 우리 정치권이 우리나라 경제를 살려낼 그 길을 만들 수 있다고 봐요. 네. 제가 끝으로 한 말씀만 드리자면 달콤한 정책, 그건 언제나 결과가 나빴습니다. 피땀을 요구하는 정책, 이게 항상 결과는 좋았습니다. 우리 일상사가 그렇잖아요. 가을에 달콤한 과실을 따기 위해서는 한여름에 피땀을 흘려야 하잖아요. 경제도 다른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나라에는 이 달콤한 정책들만 난무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검토해봤던 여러 가지 네. 한나라당의 정책, 민주당의 정책들도 단 하나의 여도 없이 전부 다 달콤한 정책. 네. 어떤 의미에서는 운동선수에게 금지 약물을 먹이는 그런 정책들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답답한 마음에 네. 자꾸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게 우리 최 소장님이 참 답답한 부분이 많이 있으신 그동안에 오랜 세월 이렇게 나라 경제 운영을 지켜보시면서 아마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최 소장님 말씀 두 가지로 압축이 되죠. 대외 여건에 대외 여건 핑계대지 말라는 말씀 참 좋은 말씀이시고요. 또 한 가지 달콤한 정책 이거 달콤할 뿐이지 결국 뒷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이 말씀 아주 좋은 말씀이라서 제가 다시 전해드리는 거고 우리 이 박사님도 정리 좀 해주시죠. 네, 전 두 가지 점만 말씀을 네, 네.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번 총선 결과를 보게 되면 새누리당이 152석이고 야권이 다 합쳐서 140석입니다. 아주 절묘한 균형을 네, 이제 맞춰준 그렇죠. 상태인데 이렇게 되면 일반적으로는 그 국회가 열리게 되면
서로 싸움을 많이 하게 돼 있습니다. 힘이 비슷하다 그렇게 보니까 예측이 돼요. 예. 예, 정책 때문에 이제 많이 다투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국민의 뜻은 그게 아니다라는 걸 제가 좀 강조드리고 싶어요. 네, 네. 그러니까 둘이 대등한 힘을 줄 테니까 사실은 더 머리를 맞대고 협상을 해서 좋은 결과를 도출하라 그런 네. 의미로 정치권이 좀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다 네. 그런 거고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공약 내용도 그렇습니다만은 이제 미세한 부분에서 좀 격차가 있지만 큰 부분에서는 사실은 그 양당 간에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것이 가능하다. 대화를 통해서 그런 일들이 가능하다. 그런 점을 좀 각별히 좀 신경을 써달라. 네. 이런 부탁을 좀 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FTA와 관련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FTA를 체결한 이후에 최근에 이제 우리 그 대기업들의 투자 패턴을 보게 되면 해외 투자를 지금 굉장히 급속하게 늘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FTA를 통해서 사실은 국내 일자리가 많이 증가되기를 기대했는데 그렇지 못한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노동계에서도 아마 이번 봄에는 그게 이제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생산량의 일정 부분을 어찌됐건 국내에서 좀 하도록 하는 그걸 뭐 좀 규제를 하자, 막 이런 얘기도 이제 노동계에서 나올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FTA 이후의 그 상황 전개에 대한 부분, 그게 국민 경제에 미치는 부분에 대해서 정치권이 조금 더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좀 해법을 찾아주기를 바란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아주 이 박사님도 좋은 말씀 해주셨어요. 국민이 만들어놓은 견제와 균형, 이거를 좀, 합리적 출충점은 사실은 정치가 세련됐 때문에 찾을 수 있는 문제들이겠죠. 그렇죠. 무슨 뭐 전혀 뭐 서로 맞닿지 않는 문제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이 정치적이기도 한데. 네. 좋은 말씀이십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제가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참 이번 선거 사실은 승자도 승자가 아닙니다. 국민의 선택은 양쪽 모두에게 엄청난 어떻게 보면 참 부담되는 짐을 절묘하게 나눠줬어요. 그래서 승자도 패자도 없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제 뭐 좌클릭, 우클릭 이런 말을 이제 좀 안 하고요. 특히 경제 운영적인 면에서는 이제 좀 경제 문제는 정치로 풀려고 그러지 말고요. 경제는 경제로 좀 보는 어떤 그런 관점을 좀 유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큰 승부는 이번 총선보다는 바로 올해 연말입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의 올바른 선택을 12월에 다시 한번 할 수 있는 기회가 올 때면 그때 한번 결과를 보고 하도록 하죠. 오늘 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